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을 대학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지. 나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지, 솔직히.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 줄도 모르고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 60세 너무 젊어요. 젊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미 은퇴했을 시기이지만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가게를 열어도 막막하고 닫기는 더 어려운 삶. 결국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건 또 자영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자영업을 충분히 투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정말로 시급하죠. 고령 자영업자. 이들에겐 다른 선택의 기회는 없는 걸까요? 올해 65살 김정희 씨. 재작년까지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이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가게 소품도 만들며 5년간 정성을 다해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보다는 내가 그동안 부캐로 해왔던 나의 그 인생 스토리가 다 담아 커피숍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카페를 열기 전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을 했던 정희 씨.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건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자.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면 애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처음엔 입소문도 타며 자리를 잡아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오르는 물가에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상황에 결국 김 씨는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인 거죠. 옆에 이제 저가 카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옆에 또 카페가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경쟁하기에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됐어요. 6년의 시간을 쏟아부었던 디저트 가게 앞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간판마저 사라진 곳. 간식 받으셔서 드셨던 분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올해도 연락이 왔는데 좀 그런 분들한테 저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창업에 뛰어들기 전 여행업에 종사했던 민영 씨는 경험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는 경력의 민영 씨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한다고 이력서를 낸들 그 이력서에서 나를 불러줄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경력직으로 써야 되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을 많이 책정해줘야 되고. 고민 끝에 선택한 건 결국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회사에서 말한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은 내가 맘만 먹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도 제일 낮고.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미 은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이 숫자는 248만 명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거는 정년도 없고 자기만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한 시간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00세 시대에 자영업은 일단은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4년 전 남편의 은퇴에 맞춰 해오던 일을 접고 도넛 가게를 연 송명순 씨. 남편의 퇴직금을 포함해 평생 모아온 돈 2억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창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냥 용돈에 저희 생활비에 조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네. 그리고 또 60이 젊어요. 젊으니까 뭐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적당히 조금씩만 벌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웠던 상황.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게 젊은 사람이면 뭐 했다 벗다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두렵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찾아요. 큰 수익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찾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부족했고 그 용어 설명도 좀 해주고 하다못해 동영상 30분짜리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절실히 했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달도 많았습니다. 수입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특별히 이제 학비에 들어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둘이 쓸 용돈 그 정도 보는 거지. 그랬는데 그 수익이 안 돼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매출은 연간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뭐 코로나라든지 지난해와 같은 그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경제적 충격을 제일 먼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령 자영업자가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뭐 구조적 취약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른바 사장님이 됐다고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가족이 모여서 밥을 못 먹어요. 그 마음이 좀 각박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이 일을 하고 나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낮은 수익률 때문에 명순 씨는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그만둬도 뭘 할 게 없어요. 다시 뭘 사업을 한다? 아니요,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다른 자영업을 한다? 그건 더더욱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다음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폐업을 망설이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올해 75살의 조중목 씨. 30여 년의 식자재 유통업 경력을 뒤로하고 60대 후반에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 60대 중반 이후는 부모님을 다 모셨어. 그리고 자식들을 다 대학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을 대학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지. 가족을 챙기느라,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가 쌓인 빚만 2억 원.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사업을 하니까 대출을 안 받을 방법이 없죠. 오랫동안 이어진 불경기에다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지만 그 사이에도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갈수록 손해만 보는 상황에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 빚들을 해결하기 전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장사는 안 되면서 한 달에 관리비만 4, 50만 원이 추가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힘들었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건 이제 요새 와서는 그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폐업을 못해. 하고 싶어도 그걸 갚아야 폐업이 되니까.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선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자 수도 3만 1천여 명으로 1년 새 52%나 늘었습니다. 이들의 높은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에서 실패하게 돼서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자영업 자격으로 받았던 그런 부채를 상환해야 할 텐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소비 여력이 생기고 자영업자도 사실은 소비자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 자영업자 스스로도 돈을 쓸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면 끝일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영업을 대신한 일자리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 올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00여 원으로 일자리 수는 109만 개 남짓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즉 1,000만 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일자리는 10분의 1에 그칩니다. 결국 60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을 그만두면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얻거나 아예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직원 한 분은 식당 경영했다가 폐업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올해 70몇 살인가 7인데 완전 뭐 폐인되다시피 그냥 그분 그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은 사람들이 잘못되더라고요. 전부 다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은 회복하기 힘들더라고요. 노후 자금을 퇴직금도 다 이어가다가 사업 실패하고 나면은 맨날 술이나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떠밀리듯 폐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은 평생 모은 자산마저 소진하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모아뒀던 목돈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매몰 비용이 됩니다. 내가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파르게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당수 고령 자영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길거리에 앉아야 한다면 국가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될 거겠죠.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노동 의지가 큰 은퇴 고령층이 자영업 진출에 앞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임금 체계 개편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기업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고령 인력이 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지 계속 고용이라든지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좀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쏟아지기 전에 좀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를 마련해줘야지 고령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그런 통로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 진입을 강제로 억제할 수 없다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 역량은 충분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했죠. 어느 정도 지식도 갖췄죠. 또 회사도 다녔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요. 단 부족한 게 뭐냐? 이 소상공인 시장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이 지식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고령층이 실제 경험해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 고령층만을 위한 공간, 시설을 한번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창업하기 이전에 테스트 과정도 거치고 내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수정해서 나간다 그러면 시장에 더 정확하게 정착하지 않을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김정희 씨. 몇 달 전부터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며 재기에 나섰습니다. 손님한테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서 쓰는 시스템의 준비라든가 또 마감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꿈꿔보는 정희 씨. 예전 같으면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고 설렘은 분명히 있죠. 은퇴 후에도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속속 나서고 있는 고령 자영업자들. 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우리 사회는 반응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게 바로 자영업 시장이었던 거죠. 이 자영업마저 붕괴됐을 때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수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위험한 재난 상황에 이제 이 친구들은 용감해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게 구조견. 그 무거운 임무를 내려놓은 뒤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 핸들러인데 아무 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웃고 때론 아픔과 작별을 준비하는 숨은 영웅들의 은퇴 후 삶을 따라가 봅니다.
경기도의 한 야산. 구조견이 인적이 드문 산길을 오릅니다. 자, 찾아. 앞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구조견. 보상. 보상. 119 구조견의 훈련 현장입니다. 남풍. 그렇지. 잘했어. 오늘 훈련의 주인공은 5살 점원 셰퍼드 남풍이. 2년차 구조견으로 올봄 경기도 광명의 신안산선 붕괴 현장 등 굵직한 수색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를 맡고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 현장에 이제 저희 수색 구역 안에만 계시면 거의 한 90%에서 100% 정도는 발견합니다. 이 견들이 왜냐면 이 코와 이제 후각과 이제 시야를 다 이용해서 이제 냄새로 이제 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빠르고 기동성도 좋고. 보조자님 아니고 만약에 저나 감독님이 숨어도 찾을 수? 아, 그럼요. 앞으로. 과연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옳지. 엎드려. 단번에 찾아내 소방대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남풍이. 와, 잘 찾았어. 아이, 잘했다. 남풍이가 근무하는 곳은 경기도 북부 특수대응단입니다. 남풍이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구조견은 모두 3마리. 전국적으로는 39마리의 인명 구조견이 활동 중인데요. 지난 3년 동안 2,400건 넘는 현장에 출동해 151명을 구조했습니다. 핸들러인 소방대원과 은퇴하는 순간까지 함께 근무한다는 구조견들. 가자. 보통 개들은 소화하기 쉽지 않은 훈련 과정을 2년 동안 거쳐 지금의 구조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야 돼서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주로 영민하고 집중력이 좋은 개들이 발탁되는데 먹이나 놀이 보상을 해야 이런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앉아, 뛰어. 그렇지. 보통 1~2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담당 핸들러와 일과를 함께합니다. 오전에는 보통 장애물 훈련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산악 수색 훈련이나 이제 재난 훈련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한 5시 정도 됩니다. 대신 이제 중간에 이제 실종자 발생하거나 산악 이제 뭐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가죠. 현장에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출동 대기. 저도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들이 이제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서 구조견이 발탁이 됐지만 본인의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산을 그냥 일반 뭐 평지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험준하잖아요, 지형이.
그렇게 긴 시간 사람을 위해 일한 구조견에게도 언젠가는 진정한 퇴근이 찾아옵니다. 바로 은퇴입니다. 이곳을 거쳐간 은퇴 구조견 선배들. 저희 퇴직한 친구죠. 아롱이라고. 우리들이 뭐 요게 전진이고 아롱이고. 지난 5월엔 6년 동안 근무한 구조견 전진이가 이곳을 떠났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을 누볐던 전진이. 지난 6년간 260회 출동, 4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조했다는데요. 은퇴 후 전진이는 1년 동안 함께 일한 강동찬 소방장에게 입양됐습니다. 훈련이나 축구 같은 거 없이 반려견 제2의 삶으로 행복하게 평생 책임지면서 전진이와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견생 2막을 시작한 전진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무더위를 피해 가족과 여행을 왔습니다. 고고고고고고 옳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동생도 둘이나 생겼네요. 막상 오니까 엄청 예뻐하고 계속 마사지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서로 산책시키겠다 그러고. 애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모두가 기다리는 식사 시간. 전진이 거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네, 닭가슴살로만. 전진이도 그래. 기다려. 기다려. 근데 기다려. 뜨거워하지. 사고 현장에서 보였던 진지한 옛 모습은 사라지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젠 애교 가득한 모습뿐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느슨해진 모습이 지금도 뭐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지금의 전진이가 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려견 같은. 누가 봐도 행복한 얼굴인데요. 강동찬 소방대원 역시 전진이를 가족으로 맞은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일이 어떻게 집안일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할 만큼 좋긴 해요, 진짜. 네.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절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고.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감사하지만 벌써 10살, 사람으로 치면 노령기에 접어든 전진이가 아픈 곳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냥 안 아프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편안해졌는데 안락해지고 안 아프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돼, 나 이런 거 눈물 난단 말이야. 구조견들의 평균 은퇴 시기는 8살에서 9살 무렵. 사람으로 치면 60살 정도의 나이로 일반 가정으로 분양될 땐 이미 노령견입니다. 벌써 자신의 생명의 한 3분의 2 이상을 지나가는 시점. 사람이나 개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은퇴를 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픈 부분들이 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온다거나 그로 인한 병원비 부담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은퇴한 국내 1호 화재 탐지견 다솔이가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 이쁘다. 다솔이는 사실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구조견. 2013년 당시 구조견이던 수아니를 복제해 탄생했습니다. 이제 12살이 넘은 다솔이. 계단을 혼자 오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랜 수색 활동으로 쌓인 피로가 나이가 들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뺏겼죠? 기다렸다 먹어. 구조견 출신답게 순하고 의젓한 다솔이. 자기가 놓쳤으면 기다려요. 그리고 먼저 먹으려고 막 이러거나 욕심내거나 이러지 않아. 더운 날씨에 지친 걸까? 입양자 옆에 누워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데요. 숨을 되게 크게 쉬네요, 쟤. 우리 다솔이? 예. 이게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숨소리가 제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밥 먹을 땐 더 심해요. 입양자는 이런 다솔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마사지 한번 해줘볼까? 여기 요 부분도 눌러주고 하면은 좋다 그러더라고. 입양자가 다솔이 건강에 유독 신경을 쓰는 이유. 6년 전 먼저 입양했던 아빠의 수아니가 지난해 8월 무지개 다리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200건 가까이 출동해 7명의 생명을 구했던 수아니. 수색 인력이 이틀 동안 찾지 못한 실종자를 1시간 만에 발견했던 뛰어난 구조견이었습니다. 수아니는 우리 이제 남편이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했을 때 이제 그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거고요. 하지만 은퇴 3년 만에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점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수아니. 가족들은 수아니를 위해 보조기구도 제작하고 바깥 구경도 꾸준히 시켜주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병세가 악화됐고 수아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알았어, 수아나. 2년여의 투병 끝에 수아니는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정말 1년이 넘도록 이 병 치레를 하니까 잠 못 자고 이제 밤새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사실은 나도 이제는 너무 힘들었죠. 평생 사람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했던 수아니. 그럼에도 은퇴 구조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었고 부담은 온전히 입양자의 몫이었습니다. 보험이나 그게 안 되니까
보험도 안 되고 또 이제는 뭐 CT나 MRI 이런 거 찍으면 또 이제 몇백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매달 병원 다녀서 이제는 약 먹는 것도 있고. 해마다 평균 4마리의 구조견이 소임을 마칩니다. 입양자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그들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수환이처럼 아팠을 때 이 병원 가는 것만, 이것만 지원이 정부에서 되면 진짜 입양하는 거는 무리 없이 진짜 좋은 환경이 있는 분들한테 입양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견과 경찰견, 군견 등 사회를 위해 일한 국가봉사동물은 현재 1,500여 마리. 이들 중 해마다 100마리 정도가 은퇴하지만 국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담은 입양자 몫입니다. 그 기관 내에서 업무가 종료가 되면 끝이에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서라도 은퇴 이후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퇴역 봉사동물의 치료비 지원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고 올해 초 발의된 관련 법안도 아직 계류 중입니다. 사람을 위해 살아온 구조견들. 이젠 사람이 자신들을 돌봐줄 때 아니냐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사람이 지켜줘야죠. Thank you for all of your trust. I've always known where you stand. Yes, I feel my life is better. So is the world we're living in. I'm thankful for the time I spent with my best friend.